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즐겁다, 기쁘다, 뭐 아니면 행복한, 기쁜 뭐 이런 표현할 때 주로 어떤 영어 단어 쓰세요? 해피, 조이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네, 해피, 뭐 조이, 조이풀. 네. 듣기만 해도 사실 기분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게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즐거운, 행복한, 뭐 유쾌한 이런 뜻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네. 영어권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을 그렇게 자유롭게 쓴대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게이 그러면 좀 사회적 금기어 가치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편견이 그렇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언어죠? 있는 네. 편견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날 주인공은요,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정말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런지 기대하면서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찬란하게 47년의 저자 홍석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네. 저희가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냥 들어요. 열심히 그러려고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것저것 정리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제가 살아온 길을 조금 저도 좀 한번 되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럴 나이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어줍지 않게 네. 책이란 걸 하나 써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주위에서 그 홍석천 씨를 볼 때는 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20년 전쯤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뮤지컬 배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기를 하기도 하고 코미디를 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레스토랑도 하고. 예. 네. 그런데 오늘은 저자로 모셨어요, 저희가.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일들과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제 인생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지루하지 않고, 제가 좀 지루한 거 좀 못 참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도 좀 지루하면 연락을 끊는 예, 스타일이어서 예. 제 인생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사는 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하게 되죠. 네. 사실은 하나를 제대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거는 아마 오늘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재밌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럼 뭐 재밌는 유머가 있는 그런 책일까? 뭐 에세이일까? 소설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인 건 홍석천 씨의 이야기가 담긴 네. 에세이예요. 자전 에세이. 그렇죠. 뭐 제가 그만한 무슨 내공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제 삶이 좀 특별한 삶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그 경험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하고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는 그 존재를 알려야 되기도 하고 목소리를 대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어린 나이에 좀 시작을 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래서 아마 제 나이 30살 때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그 역할이라는 게 끊임없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내는 것도 지금 시점에 또 많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들의 부모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뭐 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47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 자리에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책이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다 너 같은 데로? 테이블 다 꽉 찼는데. 진지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셨는데 연락이 끊길 걸 각오하고 네. 진지한 얘기를 지금부터 여쭐 거예요. 아, 그래요? 그 2000년대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홍석천 씨가 홍석천 씨 커리어의 절정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남자 셋, 여자 셋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유행어를 모두 다 홍석천 씨 유행어를 네. 따라할 그럴 때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 시점에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을 할게요. 언제 내가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제가 커밍아웃한 게 30살인데 많은 분들이 쟤는 왜 가만히 있다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인생에서 저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제가 좀 남들과 다른 구석이 있구나를 알기 시작하고 이제 사춘기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오면서 그 한 10년을 제 정체성을 찾는 그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도 제 스스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부끄러워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좀 격동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제 자신을 좀 부정하는 그런 시간이 좀 심하게 저를 괴롭혀서 제대로 생활을 좀 못한 적이 좀 많이 있었고 그게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 후에 저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저를 스스로 사랑하는 시간이 또 한 몇 년 기다려서 한 5, 6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게 아 나란 사람의 정체성 확실하게 느꼈을 때 이제 커밍아웃을 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죠. 책을 보니까 그때가 바로 1999년 그렇죠. 12월 31일 네네. 미국 뉴욕에서 네. 남들은 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로운 밀레니움을 기대하고 있을 때 네. 홍석천은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네. 가장 예민한 고민의 영역은 뭐였어요? 우선은 제가 갖고 있었던 뭐 인기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20대 중반부터 이제 인기가 있어져서 방송이 바빠지니까 뭐 우리가 꿈에 그리던 뭐 최절정의 인기와 뭐 어디 가도 돈이 되는 네. 그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손에서 이렇게 놔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하기가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온 건데라는 생각에 제가 어차피 시작을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30살이면 아직도 제가 청춘이고 젊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이거 없어도 다시 출발해야지라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죠. 그 뉴욕에서 불꽃 축제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밀레니엄이잖아요. 21세기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아마 한국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앞장서서 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좀 아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해해 주실 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때였죠. 사실 이제 그때 저희 입장에서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더 네. 뭐가 충격이었냐면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각광받고 어떻게든지 홍석천을 섭외하자 하던 방송계에서 하루아침에 다 내려버리고 사라졌잖아요. 네. 본인은 더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커밍아웃하고 뉴욕에 가서 뭐 연출 공부를 좀 하고 올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 준비 없이 그냥 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제가 미련하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저한테 한 번에 공격하는 거에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공격받을 일인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나 저들에게 라는 생각에 제가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선이 굵고 터프한 예. 게 있어요. 그리고 한번 성질 부리면 막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그래 보여요. 네, 그래 보여요. 약간 그런가요, 제가? 네. 어쨌든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유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제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저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변에 뭐 강의를 통해서도 뭐를 하던데 참 네.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인데요. 예. 솔직하게 여쭤보겠는데 네. 커밍아웃 한 다음에 네. 한 번쯤은 괜히 했어. 그다음에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리고 또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네. 후회한 적 없으세요? 뭐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사실은.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다 이걸 알고 예상을 했던 문제들이어서 사실 별로 크게 저를 이렇게 실망스럽게 하진 않았는데 제가 후회하는 건 뭐냐면 되게 외로워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홍석천이 됐잖아요. 제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오는 게 되게 그들에게는 두려운 거죠. 내가 얘기를 안 했을 때는 나랑 함께 있는 게 그 누구도 그냥 관심 없었는데 제 옆에만 있으면 뭐 괜찮은 남자면 다 의심받으니까 네. 다 나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크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분야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앞서가는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겪어내야 할 어떤 외로움 같은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책에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미리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참 마음에 걸린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미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라면 부모님은 아마 무슨 수술 쓰더라도 저를 말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워낙 시골의 보수적인 맞아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 되게 심각하게 좋은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막으실 건지 대충 알아서 사실은 그냥 조금씩 힌트 드리면 시름시름 병이 깊어지실 것 같아서 그냥 기왕에 맞을 펀치, 강펀치로 그냥 원펀치로 맞는 게 편하겠다. 그럼 한 번에 쓰러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커밍아웃 국민들한테 할 때 동시에 그냥 엄마 아빠한테 한 거예요. 무르지 못하게. 나의 커밍아웃을 무르지 못하게. 굉장히 생각도 깊고 용의주도하고 굉장히 그런 작전을 분이에요. 잘 짜죠. 네, 작전도 네. 잘 짜고. 치밀하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밥상 차려주시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이제 커밍아웃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엄마가 저희 서울에 있는 저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시골에. 그래서 엄마 왜 안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밥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밥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시는데 살짝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제 눈치상 엄마가 제가 이상한 나쁜 그렇죠. 나쁜 생각을. 선택을 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한 2주 넘게 제 옆에서 밥 해주시다가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안 하니까 제발 좀 가라고. 엄마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엄마 내려보냈죠. 엄마와 아버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엄마는 이제 밥을 주시고 혹시라도 나쁜 생각할까봐 기다리셨는데 아버지한테는 왠지 말하기 더 힘들었다거나 또 다른 면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사실은 엄마보다 조금 더 말이 잘 통해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좀 더 경험치가 많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엄하게 저를 키우시고 혼내실 때 확실하게 혼내시는데 저의 결정을 정확히 물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아빠가 조금 지원군이 되세요. 존중해 주세요. 저의 그 결정을. 제가 그 인생에 딱 2번 부모님 말씀을 2번 딱 안 들었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갈 때 부모님의 말을 어긴 거거든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뭐 신문방송학과나 뭐 이렇게 아나운서나 뭐 이런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런 언론계 공부 잘했을 것 쪽으로 같아요.
꽤 똑똑했어. 네. 근데 그거를 제 끼에 막 못 이겨서 한양대 영문학과를 쓸 때 아버지한테 밤새 설득해서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그리고 딱 10년 만에 30살 때 제가 코미아웃 할 때도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하고 싶고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해라. 단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을 테니 해봐라 이래서 이제 하게 됐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세상에서 이런 느낌을 갖는 유일한 엄마 아빠인 거예요. 세상에서 저 같은 아들을 지금 저 같은 아들 알려진 아들이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알려진 그러니까 사람이. 아픔을 같이 공유를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또 유일무이한.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제 엄마 아빠의 그 느낌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서로가 소통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이야기 소통 잘 안 되는 쪽이 이쪽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나쁜 결정을 선택하거나 맞아요. 약간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과의 소통을 요즘 소통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 아마 좀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옛날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뭐 전 항상 전화로도 엄마 아빠한테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엄마 아빠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저 입장에서는 못 해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저한테 뭐 결혼 언제 하냐, 너는 네 자식 갖고 싶지 않냐, 항상 기도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제가 그 바람을 못 드리는 대신에 나머지 100점짜리 아들은 못 되지만 90점짜리 아들은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늘 바라시는 분한테도 90점짜리가 될게요. 사랑해요라는 그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뭐 이제는 아들이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늘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맞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 어렸을 때 홍석천 씨 만났잖아요. 네, 젊었을 네, 때,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이렇게 만나는데 계속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릇이 커지는 네.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부모님도 굉장히 흡족해하실 것 같고 네. 대견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시면 마음대로 제가 자꾸 제가 못 뭉클해. 잡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시지 마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자식에 네, 대한 네, 어떤 네. 이게 뭐 굳이 홍석천 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우리 그 얘기 좀 할까요? 아니 이태원에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제가 가게 숫자는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보통 자식이 여리면 다섯은 말썽쟁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는 사실 관리를 잘 못하고 제가 셈에 굉장히 약해서 뭐 속속들이 뭘 몰라요. 네, 전혀. 네.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약간 늘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가 너무 즐거운 사람인데 그 뒷수습을 이제 회사 사람들 동생들이 다 이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사장님 제발 좀 그만하시죠라고 하는데 어쨌든 잘 되는
뭐 가게가 몇 개 있고 뭐 안 되는 가게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메꿔가면서 뭐 언젠간 좀 잘 되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아주 순탄하지도 않았잖아요. 몇 거의 번 망할 망하고, 뻔했죠. 예. 그동안 연예계에서 벌은 돈 다 날라갈 뻔했어요. 첫 가게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또 시도해가지고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가게부터 성공을 했죠. 그때가 태국 요리 아니었어요? 태국 요리를 네. 태국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다르고. 그러니까 잘 아는. 네. 똠양꿍 드셔보셨어요? 네. 그렇죠. 좋아해요. 태국 음식 하면 뭐 똠양꿍. 이렇게 기본적으로 똠양꿍, 뭐 팟타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태국 요리를 선택한 게 내가 잘 알아서? 뭔가 그래서 성공한 것 같으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탈리안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탈리안은 동네에 다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죠. 어디 나가도 먹을 수 있는 게 피자 파스타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겨내려면 뭔가의 비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화된 게. 근데 한번 힘들어지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내가 잘하는 음식이 뭘까? 생각했더니 저는 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해서 깊이 들어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그때부터 좀 잘 됐었죠. 네. 책을 보니까 네. 용산구청장 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이태원이 되게 문화 다양성이 높은 맞아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뭐 태국 요리 또는 이태리 요리, 중국 요리 등 다양한 음식 문화를 선보인다는 것. 네. 이거는 홍석천 씨가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의 문화 다양성을 되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빙고 역시 사회자 지금 최고십니다. 아이고. 최고의 사회자입니다. 네, 그럼요.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용산구청장 같은 거 역할 해보시면 어떨까. 사실 서울시가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만큼 문화 다양성이 높은 용산구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우리가 음식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면 세상의 모든 음식, 세상의 모든 인종, 세상의 모든 성 정체성, 또 문화 다양성 네. 이런 게 좀 녹아 들어간 그런 브랜드 있는 구청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아니, 해요. 책 아마 독자분들께서 사서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절대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마지막 한 줄로 여운을 확실히 남겨서 언젠간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거보다 네. 어떤 분이 계속 묻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의 그런 꿈은 뭐냐?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스스로가 제가 꾼 걸 포기한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커밍아웃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생존 싸움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5년 후, 10년 후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입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꿈조차도 못 꾸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 질문에 대답은 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태원 용산에서 지금 한 10년, 20년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면 구청장 정도는 나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때부터 살짝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슬쩍슬쩍 얘기를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미친 거 아니냐 너무 이젠 너 뭐 잘한다 했더니 하니까. 별 꿈을 다 꾼다. 너 같은 애가 무슨 그런 거. 근데 살짝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약간 오기가 있고 내가 왜 안 될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각자 구에 살고 있는데 구청장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주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욕을 하더라도 이름이라도 알고 얼굴이라도 알고 욕을 먹겠구나 라는 생각에 뭐 나쁘진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홍석천 씨 저의 아이디어를 되게 골목, 무서운 골목.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멀게는 10년, 뭐 네, 가깝게는 네. 한 그 몇 년 미리 지금 선거운동하고 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아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요. 말이죠. 예. 행정적으로 훈련이 되면 더없이 좋은 일꾼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홍석천 씨의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뭐 이제 독신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제 아이인데 서류상으로는 호적상으로는 제 아이들인데 저를 아직도 이제 삼촌이로 부르는 큰딸, 막내 아들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누나의 아이들을 입양하시게 되셨어요? 보통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같이 결혼 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한부모 있는 가정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저도 좀 해보다가 저희 누나도 누나 인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누나가 뭐 재혼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부분이 생기면 나는 내가 괜찮으니 내가 아이들을 내 호적으로 입양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고민을 좀 하시더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의견을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안 된다고 아이들은 이게 성씨가 바뀌는 거를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갈 참 때쯤 예민할 네. 때쯤 되니까 그래서 뭐 못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좀 한 1, 2년 기다렸죠.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학교가 바뀌니까 그나마 좀 새 친구도 사귀고 이러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아놓고 뭐 삼촌이 혹시라도 뭐 무슨 갑작스레 사고가 생겨서 그러면 삼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사인을 해주면 니들한테 1순위로 간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5분 시간 줄게 하고 방에서 기다렸더니 5분 후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삼촌 뜻대로 하세요. 참. 이렇게. 요즘 애들이 아주 네. 똑똑합니다. 아주 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네. 사실은 우리 사회의 차이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차이가 있죠. 얼굴 네. 색깔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소수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별화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차별화의 많은 근거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데 네. 여기 보면 그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사실 졸업식장 가는 거를 스스로 방송 일정이 있다고 네. 얘기해서 안 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게 굉장히 재미난 느낌이 뭐냐면 제 스스로가 부모님 얘기할 땐 이제 울음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게 그렇죠. 부모 되는 마음은 좀 그렇죠. 맞아요. 그 감정이 그 감정이에요. 이게 이제 입학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게 늘 내일 뭐 일주일 전부터 언제가 입학식이고 언제가 졸업식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이렇게 그날 삼촌이 방송이 있어서 뭐 못 갈 거야를 이제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뭐 삼촌 우리 가 그러면 제가 이제 침대에서 이제 이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얼른 씻고 삼촌도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잘하고 와. 뭐 이러고 애들이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는 한 번쯤 내 졸업사진이나 입학사진에 삼촌이랑 찍은 사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뭐 학부모 모임 같은 데에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가도 되냐? 가도 되냐? 삼촌이 가도 되냐? 했더니 아이가 뭐
삼촌이 내 삼촌인 거 애들이 다 알아. 내가 다 얘기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되게 긴장했더니 뭐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같은 학생들이 다 사진 찍자고 뭐 팬이라고 막 이래서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도 저를 소개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뭐 살짝 아이한테 굉장히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 라는 생각에 집에 와서 살짝 좀 혼자 또 그랬어요. 엄지척 한번 받아야 그렇게 아유. 정말 아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예. 뿌듯함. 처음으로 이번 어버이날에 제가 만년필을 선물을 받았어요. 오. 큰딸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처음 일해서 사회생활에서 번 돈이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카드랑 어버이날 기념으로 맞아.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꽤 울었어요. 저 만년필 저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꽂고 걷고 다니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연예계의 유일한 동성애자인 덕분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상담도 하게 됩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가게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제게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가족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될 때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생 한 명이 커밍아웃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서 나와 지방을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다 결국 자살했습니다.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요. 어때요? 이런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청년들 또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만나실 기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구체적인 사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그럼요. 네. 뭐 너무 많은데 책에도 좀 써있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이 문제로 폭력을 당하고 뭐 늘 괴롭힘을 당하고 뭐 왕따도 당하고 뭐 심지어는 뭐 사진 동영상 찍어서 친구들끼리 막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새벽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좀 많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돼서 이제 얼른 자고 내일 또 나한테 연락해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형 제가 지금 저희 아파트 옥상 23층 옥상에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를 했다가 제가 답장을 10분 안에 안 하면 자기는 이제 그 나쁜 결정을 하려고 했다는데 제가 7분 몇 초 만에 이제 답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한 4, 50분 얘기를 했던 건데 저도 한번 맞서 볼게요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친구 지금 잘 지내고 네. 있을 거예요. 예. 전화 한 통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번 TV 토론에서 맞아요. 사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아서 차별적 발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더 좋은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걸 통해서 차별적으로 특정 후보를 흠집내기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토론을 저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좀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선 후보 토론에 저 이슈가 등장한다는 게 이만큼 사회가 17년 전 나의 커밍아웃 때와 지금이 이걸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동성애라는 맞아요. 그 단어 자체를 전 국민이 보는 대통령 후보들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라는 게 이 정도는 됐구나 우리나라가. 그럼 앞으로 17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뭐 대만에서는 아시아에서 첫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네,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아시아에서도 이제 그런 나라가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소수자를 이제 차별하는 정책이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 좀 아프지만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겠죠. 정말 지금 홍승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요. 예, 라는 생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봤어요. 공론화할 수 있는 네. 토대는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의 입장으로 앞으로 어떤 식의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본인이 직접 겪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 부분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절실함을 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친구들과 계속 가끔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좀 마련돼 있으면 시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는 대통령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새로운 모습 중에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 틈에 뭐 저희 같은 친구 하나 이렇게 같이 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탈북자, 그렇죠. 결혼 이주민, 뭐 이런 다양한 다문화 가정, 소수자들과의 다문화 어떤 가정,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소수자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또 우리 장애인들, 그럼요. 또 차별받는 여성, 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사회적 약자분들과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질 때 한번 직접 보시면 또 생각이 조금 열리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봅니다. 뭐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듣는 거는 또 다를 테니까요. 네. 예. 뭐 이제 TV 책방 북소리 이제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희가 네.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예. 네. 준비해 오셨죠? 내 인생의 한 구절.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마디 좀 말씀해 보시죠. 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의 어떤 기준, 늘 이렇게 기준으로 두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1등보다 3등이 마음이 편해요. 행복한 3등이고 싶어요. 1등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 갖고 싶지 않고 2등이 갖고 있는 불안함 갖고 싶지 않고 전 3등이 언제나 이게 열려 있는 2등도 될 수 있고 1등도 될 수 있는 3등이지만 행복한 3등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네, 1등만 행복하다고 강요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그렇죠. 아니라 예. 3등이 행복한 그럼요. 그런 함께 사는 사회 그렇죠.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옆에서 그냥 먼발치에서 봤지만 참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서 부담감 팍팍 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 괜히 나는 거야. 예. 조만간 또 뭐 다른 책 출간하시면 제일 먼저 연락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니안입니다. 이 형은 명언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듣기는 싫은데 맨날 술만 먹으면 명언을 얘기하는데 뭐 바닷물은 모래알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저분하게 있으면 집이 그렇게 더러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강타 씨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강타 씨가 길게 하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짤막하게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후배들이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이나
자신들이 지금 살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좀 깔끔하게 제가 이렇게 2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 삶을 바꿔준 그런 책들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요.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돈이 다가 아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꼭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솔로로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되고 혼자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좀 강박관념에 빠지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일까라는. 그래서 이제 그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팬분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했구나. 물론 이제 제가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바로 결심을 하고 며칠 후에 입대를 했어요. 제가 훈련소 첫날이었어요. 저녁을 먹는데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이 형이 진짜 힘든가 보다.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형 괜찮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흘렸던 눈물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짊어진 짐들이 내려가는 느낌? 사실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못 느꼈던 근데 이제 그 모든 시발점이 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게 커요. 진짜 확 내려놨거든요. 계속 내려놓는 것 같아요. 내려놓을 게 이제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초반 방송을 보더니 너무 내려놓은 거 아니냐. 너무나 유명한 삼국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알기론 한번 소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책은 삼국지입니다. 또 제 인생과 너무나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책이다 보니 제가 다시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삼국지를 3번 읽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딱 한 번을 읽고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30번을 읽어야겠다. 아마 뭐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까지 다 친다면 50번은 저는 한 8번 정도 읽었어요. 제가 스타일이 보니까 저는 좀 유비랑 비슷하구나. 근데 그게 유비의 장점이 아니고요. 약간 단점을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판단이 느리고 그런 부분이 저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 사람을 좀 보면서 이 사람이 실수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고 그럼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서 통찰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말 책을 많이 보는 분이 옆에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그래서 저의 또 룸메이트인 김재덕 씨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덕아, 네가 또 잭스키스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뭐 좋은 면도 많지만 또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또 그때 네가 책을 보면서 그런 어려웠던 부분을 또 잘 이겨내는 걸 봤잖아. 그래서 꼭 추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색하네. 아무튼 와서 좋은 얘기 많이 풀어주고 또 좋은 책 소개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우리 이제 집에서 보는 걸로.
아름다운 게이 홍석천의 지랄발광 에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책은 홍석천의 게이 선언과 그 이후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탤런트로서 최초의 게이 선언을 하고 험한 세상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던 속 깊은 내면의 고통과 고된 세상살이를 책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는 책머리에 요즘은 힘들지 않은 분이 없는 듯합니다. 나로 인해 당신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홍석천은 커밍아웃을 선언합니다. 베를린 시내의 한 역에는 동성애를 뜻하는 무지갯빛 네온사인이 항상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나치 시대에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서 사라져간 동성애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핑크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마포대교 위로 향했지만 친구의 위로에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려는 후배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존재가 될 때 살만 나게 되는 것이지요. 홍석천은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손님들에게 선사하고 있지요. 이것처럼 홍석천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도우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가 서울의 한 구청장이 되어서 다양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를린의 한 역처럼 홍석천의 이태원이 다양한 문화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So danço samba, 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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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i.